100년간 단 4개 기업만이 지배해온 이 기술 시장. 그 불가침의 영역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미국 지휘 기술 책임자 엘리자베스 그녀는 처음에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쌓여가는 한국 관련 보고서들에서 심상치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전문지들까지 한국의 이 기술을 극찬하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던 거죠.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그런데 한국의 공장에서 그녀가 본 건 2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놀라운 실화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지휘사에서 가스터빈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터보머신 연구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지휘에 입사한 후로는 줄곧 가스터빈 개발 부서에서 일해왔어요. 지금까지 15편의 주요 논문을 발표했고 가스터빈 관련 특허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지금까지 기계공학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에 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가스터빈만큼은 말입니다. 업계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국제학회에서 기조연설을 맡는 일도 있고 각국 정부나 기업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분야에서 지휘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고 저 역시 그 최고 기술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제 세계관을 흔드는 보고서들이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기술이 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그때 그 나라였거든요. 10년 전 한국 기업과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기억이 선명해요. 기술적 한계와 시장에서의 불신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한국을 작고 미약한 나라,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로 여겨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나라 말이에요. 창의성이나 혁신보다는 모방과 조립에 머물러 있다고 봤거든요. 특히 기계공학처럼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죠. 또 시작이군. 저는 한숨을 쉬며 보고서를 펼쳤어요.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의 전격부하 성능 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합발전 효율 63%라고 되어 있더군요. 참고로 이 회사는 최근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바꿨지만 가스터빈을 개발할 당시엔 두산중공업이었어요. 말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스터빈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1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장해야 하는 첨단 소재 기술, 4만 개가 넘는 부품들의 정밀한 조합.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곳은 손에 꼽습니다.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이탈리아의 안살도. 이 4곳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2019년에 세계 5번째로 27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고 이제는 380메가와트급까지 성공했다고요?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짜증이 올라왔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 서구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을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게 어딘가 억울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자존심에 금이 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뭘 해온 거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한국이 2013년부터 국책과제로 가스터빈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21개 대학과 4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230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정부 지원금 600억 원에 두산중공업 자체 연구개발비만 1조 원 규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투자 규모는 상당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기술이라는 게 인력과 예산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가스터빈 같은 초고도 기술은 더욱 그래요.
제 경험상 아시아 국가들이 흔히 하는 패턴이 있어요.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단순히 조립만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경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마케팅이겠지.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기업들의 홍보 전략은 꽤 공격적이거든요. 실제 성능보다 과장된 수치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고요. 내 무의식 속에는 한국이 여전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라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유럽의 에너지 전문지에서 발행한 기술 리뷰였습니다. 여기서도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한국 언론이야 자국 기업을 띄워주려 할 수 있지만 유럽 전문지까지 가세할 이유는 없거든요. 리뷰를 자세히 읽어보니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터빈 입구 온도 1500도 이상, 압축비 18 이상, NOx 배출량 15ppm 이하, 그리고 최신 380메가와트급 모델의 복합 발전 효율은 63%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수치들은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마.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혹시 정말로 한국이 뭔가 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요. 제트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가스터빈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오후 회의에서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간단히 나눴어요. 모두들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가스터빈 시장은 지멘스, 미쓰비시 파워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과점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플레이어가 끼어들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과대평가된 게 틀림없어. 저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아니, 한국 같은 나라가 정말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좀 우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껴졌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이 뭔가 해냈다면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확신과 우월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한국 가스터빈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들어왔어요. 이번엔 학술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IT 기술 리뷰, 네이처 에너지, IEE 파워 앤 에너지 매거진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저널들이었어요. 이상해. 저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한두 곳이면 몰라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동시에 주목한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MIT 기술 리뷰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이 기존 선진국 모델들과 비교해서 효율성 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복합 발전 효율 63%라는 수치도 다시 언급되고 있었고요. 두산중공업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이 기술 개발 당시에는 두산중공업이었어요. 63%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사실 GE의 최신 7HA 가스터빈도 복합 발전 효율이 62% 수준이거든요. 63%면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더 읽어보니 단순히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용한 기술적 접근 방식이 독특하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연소기 설계와 블레이드 냉각 기술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새로운 방법론이라. 저는 팔짱을 끼고 생각했어요. 가스터빈 기술은 이미 성숙한 기술이에요. 새로운 방법론이 나올 여지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선진국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찾아낸다는 게 가능할까요? 며칠 뒤 동료가 가져온 새로운 정보에 저는 놀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380메가와트급 터빈이 실제로 창원 본사의 전용 시험장에서 전격부하 성능 시험까지 완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시험에서 모든 성능 지표를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예상치 못한 정보였어요. 전격부하 성능 시험이라는 건 실제 발전소와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 속도와 출력으로 운전하는 최종 검증 단계거든요.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건 상용화가 눈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단순한 홍보나 과대 광고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성능 시험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니요. 자세한 기술 분석 자료를 구해서 살펴봤더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DGT6 300H S2 모델이라는 이름의 이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은 단순 발전 효율 43% 이상, 복합 발전 시 출력 570메가와트, 효율 63%의 사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수치들은 우리 GE의 최신 모델과 거의 동등하거나 오히려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로 불리지만 이 놀라운 기술, 성과를 낸 것은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이어진 노력의 결실이었어요. 이건 단순 모방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세부 사양을 보면 독자적인 설계 철학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연소기 설계가 인상적이었어요. 14개의 캔형 연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NOx 배출량을 15ppm 이하로 억제하면서도 연소 효율 99.9%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15ppm.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수치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수년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종이 위의 사양과 실제 성능은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가스터빈은 장기간 운전해봐야 진짜 성능을 알 수 있어요. 아직 실증 단계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실제 상업운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가스터빈을 만들어낸다면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저는 과거 한국과의 실패한 프로젝트를 떠올렸어요. 그때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 수준은 분명히 부족했어요. 기본적인 개념 이해도 부족했고 실무 경험도 턱없이 모자랐거든요. 10년 만에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기술 발전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가스터빈 같은 고도의 기술은 더욱 그렇고요. 물론 두산중공업이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기술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 개발에는 시간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니까요. 1조 원을 투입했다고 해도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처음 그 숫자를 들었을 때는 놀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투자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로운 소식이 더 놀라웠어요. 한국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적시성과 부하 변동 대응성 측면에서 가스터빈의 장점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2024년 63.4기가와트에서 2029년 112.3기가와트로 성장할 전망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북미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과 2028년까지 10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정말 야심차네. 저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우리 GE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까? 아니면 진짜로 경쟁자가 될 만한 기술을 개발한 걸까?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실제로 봐야 알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 의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았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저에게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몇 달 뒤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매년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이 컨퍼런스가 올해는 하필 한국에서 개최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도쿄에서 열렸고 재작년에는 싱가포르였거든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제게 그리 매력적인 출장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사 정책상 주요 컨퍼런스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고, 특히 아시아 시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운명인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평소라면 아시아 출장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상사인 톰슨 부사장과 출장 계획을 논의할 때도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이번 서울 컨퍼런스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해요. 하지만 아시아 시장 동향은 파악해야죠. 맞아. 그런데 한국 두산중공업 얘기 들어봤어? 요즘 꽤 화제더라. 네, 알고 있어요.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톰슨 부사장도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경쟁사 동향 파악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봤죠. 결국 출장 승인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까지는 14시간 정도의 긴 비행이었는데 이런 장거리 출장을 가면서까지 확인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그래도 직접 보는 게 중요하지.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최근 몇 달간 계속 신경 쓰였던 한국 가스터빈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서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알찬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시아의 에너지 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한국, 일본, 중국의 최신 기술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주요 발표 기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한국형 가스터빈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션이었어요. 두산중공업의 기술진이 직접 나와서 개발 성과를 발표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세션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명이 바뀐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두산중공업으로 기억하는 게 더 익숙했어요. 어쨌든 이들의 발표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됐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경제 규모나 기술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했거든요. GDP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었고 제조업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독일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에너지 현황도 조사해봤어요. 에너지 자금률이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스터빈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 이야기를 하니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이는 시간 낭비 아니야? 라고 했고 또 다른 동료는 요즘 한국 기술 수준이 꽤 올라왔다던데 라고 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직접 보는 게 중요하지.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편견을 갖고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해 보려고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긴장감을 느꼈어요. 새로운 기술을 보러 간다는 설렘보다는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면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기술을 볼 수 있을지도.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맞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될까?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하다는 것이었어요.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주요 공항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고 느껴졌어요. 역시 한국 수준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차창 밖 풍경을 지켜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진국의 세련됨보다는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더 강하게 보였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컨퍼런스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두산중공업의 발표 제목은
한국형 가스터빈의 혁신과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혁신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혁신이 진짜 혁신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 기술의 개선 정도일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내다본 서울의 야경은 꽤 인상적이었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들과는 차이가 난다고 느꼈어요. 내일이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겠군. 저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제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대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게 될까요? 몇 달간 계속 신경 쓰였던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것 같았어요. 컨퍼런스 첫날, 저는 일찍 회장에 도착했어요. 두산중공업의 발표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잘 꾸며져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들로 가득했습니다. 두산중공업 부스에 들러보니 실물 모형과 다양한 기술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의 축소 모델도 있었고요. 처음 보는 순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제법 정교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스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생각보다 영어 실력이 좋았어요. 10년 전 만났던 한국 엔지니어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가스터빈의 특징이 뭔가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가장 큰 특징은 연소 효율과 환경 성능의 동시 구현입니다. NOx 배출량을 15ppm 이하로 억제하면서도 연소 효율 99.9%를 달성했어요. 15ppm. 저는 놀랐어요. 이 수치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휘도 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네, 독자 개발한 연소기 기술 덕분입니다. 14개의 캔형 연소기를 최적화해서 가능했어요.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홍보용 멘트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열린 기술 발표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두산중공업의 기술 책임자가 나와서 개발 과정과 성능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이 2024년 전격부하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단순 발전 효율 43% 이상, 복합 발전 시 출력 570메가와트, 효율 63%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수치보다 훨씬 높았어요. 특히 복합 발전 효율 63%는 우리 지휘의 최신 모델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전격부하 성능 시험까지 완료하셨다고요? 제가 질문했어요. 네, 창원 본사의 전용 시험장에서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실제 발전소와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 속도와 출력으로 운전해서 모든 성능을 검증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격부하 성능 시험은 상용화 직전 단계의 최종 검증이거든요.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건 기술이 완전히 검증됐다는 뜻이에요. 블레이드 냉각 기술은 어떻게 구현하셨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기존의 필름 냉각 방식을 개선해서 새로운 복합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냉각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켰어요. 30%? 저는 깜짝 놀랐어요. 냉각 효율 30% 향상은 엄청난 성과거든요. 이게 정말이라면 블레이드 수명과 신뢰성에서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흔쾌히 응해줬고 저녁 시간에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박소진 수석 엔지니어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두산중공업에서 15년간 가스터빈 개발에 매달려온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기술적 이해도와 통찰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박소진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많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나요? 고온 소재 기술이었어요. 15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최적의 합금 조성을 찾아냈어요. 저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였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집중과 선택이었어요. 박소진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한정된 자원을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했고 전 국가적인 지원도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함이 있었죠. 간절함. 한국은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자체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절박함이 우리를 더 열심히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노리고 있어요. 2029년까지 112기가와트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는 단순히 기술 개발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고,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매달렸던 거죠.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거든요.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 실제 운전 성능을 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전문성, 기술 데이터의 구체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진정성. 모든 게 제 예상과 달랐어요. 내일은 실제 공장을 봐야겠어. 저는 마음먹었어요. 아직 실제 제조 현장을 보지 못했거든요. 진짜 기술력은 공장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실제로 구현되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두산중공업 창원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KTX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도 계속 어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 정도 수준일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컨퍼런스에서 본 것들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실제 제조 현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가스터빈 같은 초정밀 기계는 제조 공정이 성패를 좌우해요. 아마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여줄 거야. 창원역에 도착해서 택시로 이동하는 동안 두산중공업 공장의 규모에 놀랐어요. 여의도 면적의 25배라고 하더니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30만 평이라는 게 이런 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규모는 크네. 하지만 규모가 곧 기술력은 아니지. 공장 입구에서 박소진 엔지니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만났던 그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엘리자베스. 오늘 저희 기술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쇼를 준비해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먼저 들른 곳은 가스터빈 연구개발센터였어요. 건물 자체부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설계에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네. 하지만 장비가 좋다고 기술이 좋은 건 아니지. 여기서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의 핵심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박소진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특히 저쪽이 연소기 개발실이고 이쪽은 블레이드 냉각 기술 연구실입니다.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니 각종 시뮬레이션 장비와 측정 기기들이 즐비했어요. 연구원들이 진지하게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생각보다는 체계적이네. 하지만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 이 장비는 뭔가요? 저는 커다란 시험 장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고온 연소 시험 장치입니다. 160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서 연소기의 성능과 내구성을 테스트하죠. 1600도까지. 이건 좀 놀라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장비는 좋지만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데. 연구원 한 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연소기는 기존과 다른 접근 방식을 썼어요. 연료와 공기의 혼합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톤으로 물었어요.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혼합했다면
저희는 단계별로 혼합비를 조절해요. 이렇게 하면 NOx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실험실에서만 되는 얘기일 거야. 다음으로 간 곳은 실제 제조 공장이었어요. 가스터빈이 만들어지는 현장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가스터빈들이 조립 라인에 늘어서 있었어요. 각각이 집 한 채만 한 크기였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380메가와트급 모델이에요. 박소진 엔지니어가 가리켰어요. 조립이 거의 완료된 상태죠. 가까이 가서 보니 마감이 생각보다 정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성능은 또 다른 문제지. 블레이드 제작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여기서 기술력 차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독자 개발한 정밀 주조 기술을 써요. 니켈 초합금을 1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주조하는데 이때 냉각 구멍까지 한 번에 만들어요. 한 번에요?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반응했죠.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검증은 됐나요? 기술자가 실제 블레이드를 보여주면서 설명했는데 정말 정교했어요. 냉각 구멍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표면 마감도 우리 지 수준과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장기 내구성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투로 말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동요하기 시작했지만요. 제조 공장을 둘러본 다음에는 전격부하 시험장을 방문했어요. 여기가 바로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이 최종 성능 시험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와! 저는 속으로 탄성을 질렀어요. 시험장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규모는 크네요라고만 말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격부하 시험장이에요. 박소진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여기서 실제 발전소와 똑같은 조건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2024년 5월에 여기서 마지막 시험을 했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72시간 연속 풀파워로 돌렸는데 모든 수치가 설계 기준을 넘어섰어요. 72시간이면 그래도 짧은 편이죠. 저는 트집을 잡으려 했어요. 실제 발전소에서는 몇 달, 몇 년을 돌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술자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진동, 온도, 효율 모든 면에서 정말 인상적인 수치들이었거든요. 설마 데이터를 조작한 건 아니겠지? 오후에는 실제 운영 중인 발전소도 방문했어요. 김포열병합 발전소였습니다. 여기서 진짜가 드러나겠군. 2023년부터 상업운전 중이에요. 발전소 운영팀장이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돌아가는 가스터빈을 보니 소음도 적었고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네. 하지만 겨우 1년 반 정도잖아.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지. 제어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특히 NOx 배출량이 12ppm 정도로 나오고 있었어요. 효율은 어떤가요? 제가 까다롭게 물었어요. 설계 목표인 60%를 꾸준히 넘어서고 있어요. 때로는 61%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61%. 이건 정말 좋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혹시 특별히 좋은 조건에서만 측정한 건 아닌가요? 운영팀장이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도 점점 할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에 다시 박소진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떠세요? 저희 기술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박소진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각보다는. 저는 말을 흐렸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직도 의심스러우시죠? 박소진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해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예상보다는 괜찮아 보여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죠. 장기 운전 데이터도 봐야 하고요. 물론이죠.
저희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일부 기술은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연속이 설계 부분은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인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에서는 더 큰 동요가 일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설마 정말로?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그날 밤 저는 회사에 보낼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톤을 유지했죠.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높음. 하지만 장기적 검증 필요. 이 정도였어요. 속으로는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내일 더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두산중공업을 찾았어요. 어제 봤던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연속이 설계 부분이 신경 쓰였어요. 정말 그렇게 혁신적인 건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박소진 엔지니어가 저를 기술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어제는 보지 못했던 핵심 연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있는 기술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연구실에 들어서니 거대한 3D 시뮬레이션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스터빈 내부의 연소 과정이 실시간으로 시각화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장이 자세히 설명해주는 다단계 혼합 연소 방식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화면에서 보여주는 연소 패턴은 기존과 완전히 달랐어요. 연료와 공기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혼합되면서 연소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방식의 일률적 혼합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AI 기반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연소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혼합비를 조절하고 있었어요. 가스터빈에 AI를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앞선 생각이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 다음 연구실로 이동해서는 블레이드 냉각 기술을 봤어요. 거대한 현미경 화면에 블레이드 단면이 확대되어 보였는데 연구원이 설명하는 프랙탈 냉각 채널이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나뭇잎의 인맥이나 혈관 구조처럼 복잡한 분기를 만들어서 냉각 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을 들으니 감탄이 나왔어요. 기존의 단순한 직선 구멍들과는 완전히 다른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였거든요. 이런 복잡한 구조를 3D 프린팅과 정밀 주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작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었어요. 응력 분산이 더 고르게 되어서 기존 블레이드보다 수명이 40%나 향상됐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박소진 엔지니어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묻고 싶은데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절박함에서 나왔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소진 엔지니어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이나 지멘스 같은 기업들은 이미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따라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후발주자의 전략으로는 정말 현명한 접근이었어요. 물론 위험도 컸다고 했어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했다는 거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처음 3년간은 거의 매일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소기가 터지고 블레이드가 녹고 하지만 그때마다 배웠고 실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오후에는 수소 가스터빈 연구실도 방문했어요.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 상황을 보고 싶었거든요. 2025년까지 30% 수소 혼소, 2030년에는 100% 수소 연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계획을 들었어요. 실험 데이터를 보니 이미 50% 혼소 실험에는 성공한 상태였어요. 수소는 탄소가 없으니까 CO2도 안 나오고 NOx 배출도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단순히 현재 기술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미래 기술까지 선도하려 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 준비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미 북미 세계 데이터 센터 회사와 협의 중이고 2028년까지 10기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놀랐어요. 저녁 시간에 박소진 엔지니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이틀 동안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제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술 수준, 창의성, 미래 비전, 특히 혁신적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은 거잖아요. 박소진 엔지니어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아직 시작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이고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서비스, 신뢰성,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뭔지 물어봤더니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구축이라고 답하더라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신뢰가 없으면 소용없고 그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결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고 한 번에 하나씩 착실하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겠다는 각오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틀 동안 본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잡은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뛰어넘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특히 창의적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랙탈 냉각, AI 제어, 다단계 연소. 이런 아이디어들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우리 지휘도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우리도 이제 긴장해야겠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혁신에 대한 의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까지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회사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과 혁신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해.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도전을 보면서 우리도 더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존에 안주하던 자세로는 곧 따라잡힐 수 있겠다는 위기감도 들었고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박소진과 그의 팀이 보여준 기술력, 그들의 눈빛에서 느꼈던 뜨거운 열정,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지난 15년간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두산중공업연구소로 향하는 길에서 박소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진 씨,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정말 궁금해요. 박소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님, 저희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하려 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에너지 환경에 맞는 정말 우리만의 해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서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연구소에 도착해서 다른 엔지니어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현우 박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선진국 기술을 단순히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방식을 찾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의 연구 과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와 시행착오, 밤샘 연구, 끝없는 토론. 그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이정민 연구원이 보여준 데이터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효율성이 기존 지휘 터빈보다 12%나 높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정민 연구원이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연소실 설계를 완전히 새롭게 접근했어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선 성과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발전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이 실제로 가동되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소음도 적고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론상 수치로만 봤던 것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죠. 현장 운영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터빈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예정된 정비 외에는 멈춘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체감했습니다.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좋은 결과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박소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 기술을 의심했어요. 과거 경험 때문에 편견이 있었거든요. 박소진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편견을 깨뜨리고 싶었어요.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지 못했던 걸까? 왜 이렇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지휘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쌓아온 자신감이 오히려 제 시야를 좁혔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저를 눈멀게 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반성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소진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박소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자라면 국경이나 편견을 넘어서 순수하게 기술 그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 연구소 견학을 마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경쟁하고 서로 배워야 할 동반자라는 것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배워야 할 스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창원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곳은 혁신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처럼 순수한 열정으로 기술에 임하겠다고 말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이 방문이 어느새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 되어버렸어요. 아침 일찍 짐을 정리하며 지난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가방에 넣는 자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박소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연구소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저를 맞아주었어요. 연구소 로비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두산중공업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혁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를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큰 기대도 없었고 오히려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실을 지나가는 엔지니어들을 보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들 각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왔을까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포기하지 않았을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에서 박소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식사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새삼 감동했어요.
이들이 바로 한국 기술 발전의 주역들이었거든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한국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이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그제서야 한국인들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의 마지막으로 생산 현장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 처음 봤을 때의 의구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보이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품질이었습니다. 터빈이 조립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경외감마저 느꼈어요. 이 거대한 기계 하나하나가 한국 기술진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집중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터빈들이 세계 곳곳에서 돌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전 세계 인류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에 기여하고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창원의 풍경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별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 땅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박소진이 겸손해하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겸손해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이죠. 한국이 이룬 성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박소진과 작별하며 저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요. 그때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해 주었어요.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작고 미약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20년 넘게 지휘에서 일하며 쌓아온 자만심,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오만함, 모든 게 한국에서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술만 본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을 봤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목격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함을 배웠고 열린 마음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어떤 동료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보낸 며칠은 제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다른 문화와 기술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그들의 열정과 능력,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까지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열정과 도전 정신을 제 일에도 적용하고 싶었어요.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었거든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한국과 두산중공업, 그리고 박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여행이 제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 감동 스토리는 어떠셨나요? 편견을 깨고 보니 한국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열정과 혁신 정신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다른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며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되며 한국이 보여준 도전 정신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라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